자, 보시면 32페이지에 배관재료하고 밸브하고 나옵니다. 배관재료하고 밸브.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배관재료하고 밸브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되게 어렵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가 또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관재료 보시면 첫 번째가 배관재료 종류 중에서 뭐 넣냐면 주철이 있죠. 주철관이 나오는데 이 주철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일반 철 있잖아요. 일반 철에다가 탄소량을 조금 많이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철도 레일 아시죠? 그런 것처럼 때리면 딱딱한 거 있죠. 그런데 그 되게 철이란 건 때리면 좀 늘어나든지 움푹 파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철은 그렇지 않고 때리면 그렇죠. 충격에 의해서 깨져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충격에 조금 약해요. 부식은 조금 잘 안 돼요. 탄소가 좀 들어가서. 그래서 장점 보시면 내식성이나 내구성은 되게 우수합니다. 왜냐면 부식 안 되니까. 그런데 단점이 바로 뭐에 약해요? 아까 얘기했던 충격이나 인장 강도에 되게 약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용도에 보시면 급수나 뭐 가스, 통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수 배수관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오수. 그래서 오수 배수관에 쓴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게 이제 강관이죠. 강관. 장점 보시면 강관은 주철에 비해서는 인장 강도가 커요. 그리고 충격에 대해서 뭐하다? 강합니다. 때리면 깨지고 그렇진 않아요. 단점은 아무래도 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그렇죠. 부식이죠. 부식. 그래서 주철관에 비해서 부식이 커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해요. 내구성을 다른 말로 내구연수라고도 합니다. 사용하는 기간을 연수라 그래요. 그래서 내구 연수가 되게 뭐하다? 짧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관의 두께를 얘기하는데 이 관 두께가 15회 때 한번 나왔어요. 관 두께가 이겁니다. 뭐하고 다르냐면 관의 직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 두께. A하고 B가 있죠. A하고 B는 뭐가 달라요? 광경이 다른 거예요. 직경이 다르다고. 관의 직경, 광경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보통 원을 그리면 원이 반듯하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습니다. 오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밑에 있는 A하고 B는 광경은 같아요. 뭐가 달라요? 관 두께가 달라요. 이게 관 두께예요. 관 두께가 뭐가 차이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관 두께면 이게 철이 부식이 될 수 있잖아요. 부식되게 되면 그걸 갉아먹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요. 이게 당연히 압되면 터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껍게 함으로 해서 피복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관 두께를 두껍게 하고 어떤 거는 관 두께를 얇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곳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관에 표시할 때 직경 표시 따로 하지만 관의 두께 표시도 또 따로 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관의 두께 표시는 뭐로 나타낸다? 스케줄 번호입니다. 스케줄 번호. 스케줄이기 때문에 영어로 SCH라고 약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써요. SCH 5, 10, 뭐 15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뭘 나타낸다? 두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숫자가 크면 클수록 두께가 당연히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강관에 있어서 관의 두께를 뭘로 표시합니까? 하고 나타내면 스케줄 번호.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스케줄 번호로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뭐 그릇으로 스테인리스 많잖아요. 그거 왜 써요? 부식이 안 되니까. 철인데도 부식이 안 돼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특징 보시면 철에다가 크롬 있죠. 크롬 자체가 부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크롬동을 함유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간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뭐하다? 우수합니다. 되게. 그리고 용도 급수관이나 급탄관, 냉온수관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한동안 유행했었죠. 이 스테인리스 쓰는 게. 급수관 자체로 쓰는 걸로 유행하긴 했습니다. 근데 금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다음 접합. 18위 시험이 나왔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세요. 프레스식 접합. 프레스식은 뭐죠? 압을 가해주면서 접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압축식 접합도 있고 크립을 끼워서 하는 접합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인리스 강관과 관건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키는 접합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 자체에 링을 끼워가지고 두 개 결합을 하는 방법이에요. 조인트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접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알아야 될 건 아닌데 그냥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가운데 고무 링을 가지고 덮어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접합도 하고 프레스 형태로 눌러가지고 접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스식 접합, 압축식 접합, 클립 형태로 끼우는 접합, 신축 가동식 접합 뭐 이런 게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에 연관. 연이 뭐예요? 납.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이라 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납이라고 그러면 다 알죠. 연이 바로 납입니다. 납. 그럼 납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납작하게 펴서 만들 수 있어요. 납은. 그 정도로 뭐냐면 연성이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연관 보시면 장점에 동그라미 2번 12회 때 나왔죠. 연성이 풍부해서 가공하기가 되게 좋다 나쁘다? 좋다. 우수하다. 그리고 무엇에 강해요? 산에 강합니다. 산성 있죠. 산에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어떤 재료는 산에 접하면 어떻게 돼요? 부식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산에 닿아도 부식이 안 돼요. 그만큼 산에 강해요.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단점에 보시면 납하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납이 여러분들 그 잠수할 때 뭐 다는지 아시죠? 납을 달아요. 잠수할 때 납을 달면 왜 무거우니까. 사람은 몸은 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수할 때 납을 달아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볍다 생각하는데 가벼운 거 아니에요. 납 무거워요. 그 다음에 조그만 것만 받겠죠. 예. 그러면 조그만 거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납은요. 아까 산에는 강했죠. 근데 무엇에 약해요? 알칼리. 이 연관이라고 하는 것 납은 알칼리에 약해요. 알칼리는 대표적으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거잖아요. 이런 데 약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다가 만약에 연관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그럼 100% 연관은 어떻게 돼요? 부식됩니다. 침식돼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콘크리트 부을 때 연관을 사용하게 되면 부식되는 줄 모르고 그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만약에 연관을 쓰고 싶어요. 콘크리트 붓는데 쓰고 싶다고 매설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복을 해야죠. 부식을 안 되는 방식 피복을 하든 코팅 처리를 하든 해야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에 약해서 콘크리트 속에 매설할 때는 부식에 우려가 있으므로 뭐 해야 된다? 방식 피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철골 구조할 때, 강 구조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어떤 얘기냐면 철골 구조할 때 철은 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피복했어요? 내압 피복. 내압 피복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관. 동은 아시죠? 뭐예요? 구리. 동관은 구리잖아요. 동동구리.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장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염류가 소금이죠.
소금, 염류에 강하고요. 산에도 강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산에 강한 거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연관. 연도 산에 강하네요. 지금 동도 산에 강하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정말 헷갈립니다. 아까 연관은 알칼리에는 약했잖아요. 무엇에 강해요? 산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외우다 보니까 이게 막 짬뽕이 되면 헷갈리는 게 뭐에 약하다고 그랬는데 산에 약한가? 뭐에 약하지? 막 이렇게 돼요. 알칼리에 약한 거예요. 산에는 강해요, 이게. 그래서 산에 강한 게 이 그 배관 재료 중에서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합성수지 있잖아요. 플라스틱 PVC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PVC 부분은 당연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산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부식도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일반적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철에 대한 금속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에 약할 수도 있는데 동하고 연은 산에 뭐죠? 강하더란 얘기예요.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자성어 중에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동산연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 처음 들어요? 되게 유명한 건데 이게 사자성어. 동은 산에 강하고요. 연도 산에 강하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동은 산에 강하고 연도 산에 강하다. 그래서 동산, 연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자성어. 그렇죠? 시설교대에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동산, 연산. 동은 산에 강하여 연도 산에 강하다. 아시죠? 머릿속에 또 기억해야 돼요. 동산, 연산. 동산, 연산.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이게 머릿속에 남아요.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암기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관에 대한 용도 장점 보시면 염류와 산에 대한 내식성은 큰데 그리고 가공하기도 돼. 구리는 가공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 뭐죠? 전기나 아니면 난방할 때 코일 있죠, 코일. 보일러에 코일로 보통 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을 가하면 이게 금방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얘기는 열의 전도가 되게 빨라요. 그런 용으로 많이 써요, 이게. 그래서 구리는 전기나 열의 전도율이 되게 뭐다? 좋다,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 보시면 급탄관으로 많이 씁니다. 급탄관으로. 다른 데도 쓰지만 급탄관을 많이 써요. 접합 방법. 구리하고 구리, 연관을 뭐 할 때, 접합할 때는 납 있죠, 납. 땜질이라고 들어보셨죠? 납땜을 보통 해서 접합을 하기도 하고 경납도 있고 뭐 그냥 일반 납도 있고 그렇게 접합합니다. 아니면 용접해서 접합을 하기도 해요. 두 개 붙일 때. 그 다음에 플레어 접합이라는 방법도 있고 프렌지 접합은 끼우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가서 나와요. 유니언 접합도 뒤에 나옵니다. 그런 접합을 하겠다는 거. 자, 관두께가 나와요. 아까 강관할 때도 뭐가 나왔어요? 관두께 나온 거 기억나세요? 강관에서 관두께는 제가 뭐라 부르었어요? 스케줄 번호. 스케줄 번호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관두께는 두꺼운 거라고 얘기했죠. 이 동관도 관의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스케줄 번호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K-타입, L-타입, M-타입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동관은 관두께를 스케줄 번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왜? 두 개가 다르니까 두 개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관은 K타입, L타입, M타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K타입이 가장 뭐한 거예요? 두껍고 그 다음에 L타입이 그 다음 두껍고 가장 얇은 게 뭐예요? M타입이에요. 그러니까 M이 보통인데 이 중에서 가장 얇은 거죠. 이거를 외우는 건 너무 쉽죠. 왜 쉽냐면 K가 뭐예요? 킹 사이즈. 킹 사이즈 킹.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이즈가 라지잖아요. 그 다음이 미디움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영어에 앞잘 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만 알면 킹 사이즈 제일 큰 거잖아요. 제일 두껍다. 그 다음 라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미디움은 보통이다. 그렇게 하면 끝이죠. 아시겠죠? 근데 타입이 K, L, M 타입이 있다는 거. 어느 관이? 동관이 그렇다는 거. 스케줄 번호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이제 경질 염화 비닐관, 플라스틱관, PVC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까 아마. PVC 파이프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그거. 장점. 일단은 여러분들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래서 전기 절연성이 좋아요. 산에 강해요. 알칼리에 강해요. 부식도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배관을 가공하기도 되게 용이하고 잘라 쓰기도 좋고요. 일단 뭐니 뭐래도 뭐예요? 가벼워요, 이게. 다른 금속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되게 가벼워요. 시공하기도 좋고. 그런데 약점이 있죠. 발로 차면 깨져요. 이게 단점. 물론 깨지지 않는 요새는 합성 수지로 된 플라스틱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지금 PVC, 경질 염화 비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과 열에 대해서 뭐하다? 약하다. 그럼 열에 약하다는 얘기는 이거 알죠? 여러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늘어나는 비율을 개수로 나타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팽장 개수. 이게 되게 커요. 열 받으면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팽장 개수, 열 팽창률이 크므로 온도 변화에 대한 신축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 쓰면 안 되냐면 난방하는데. 난방하는 재료로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어디에 안 될까요? 급탕 이런 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소방용 뭐 이렇게 설비에 쓰는 관으로 쓰면 안 돼요. 열에 약하니까.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질 염화 비닐관,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한 게 있어요. 같은 플라스틱인데 열 처리를 해가지고 열에 견디도록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외 합성 수지관 나와요. 그래서 보면 1번 말고 2번 폴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합성이잖아요. 이게 폴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폴리부틸렌관이라는 게 나와요. 폴리부틸렌관. 그리고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말도 어려워요. 이게 확증 조소라서. 이게 15회 때 나왔는데 폴리부틸렌관은 무독성 재료,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쓰냐면 상수도 있죠. 우리가 물 먹는 거. 그 상수도용 파이프로 많이 쓰는 게 폴리부틸렌관입니다. 그리고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이 뭐냐면 엑셀 파이프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엑셀 파이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바닥에다가 코일을 깐다고 그랬잖아요. 관 깔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 난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파이프가 바로 뭐냐면 엑셀 파이프. 이거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이프, 이 일반적인 플라스틱 파이프는 무엇에 약해요? 열에 약하죠. 그걸 개선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염화 비닐관은 경질 염화 비닐관은 불에 약한데 이것만 불에 강하도록 만든 거예요.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얗게 생겨가지고 되게 단단해요. 이렇게 생긴 거. 바닥에 깐 거 보셨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보셨을까? 이걸 얘기해요. 이거. 이게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명. 이게 바로 정확한 이름은 뭐예요?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냥 엑셀 파이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확한 이름은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불렀다 생각해 보세요.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이거 누가 이거 기억하겠어요, 이게? 인부들이 가서 뭐죠? 야, 이거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깔아야지. 야, 이거 말하는 순간에 뭐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가서 물어보 인부들한테 이제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깔았어요. 이러면 예? 아니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이 있잖아요. 뭐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엑셀 파이프 하면 이제 다 얘기하면 알죠. 이렇게 돼.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관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배관 부속 용도, 그러니까 관과 관을 연결시키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1번. 같은 지름의 관을 어떻게 연결해요? 직선으로 연결할 때 쓰는 종류들입니다. 직선으로 관과 관을. 종류 보시면 그 종류가 14회 때, 24회 때, 25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 유니언이 있고 프렌즈가 있고 소켓이 있고 리플이 있고 커플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디 쓰는 거예요? 같은 지름의 관을 어떻게 연결할 때? 직선으로 볼게요.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유니언입니다. 이게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과 여기 관을 넣어요. 됐나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걸 돌려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것과 이게 부분이 붙어 있잖아. 이게 일종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건 하나의 소켓이에요. 소켓. 근데 소켓이 두 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이걸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돌리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패너나 그러니까 스패너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 조이는 장비가 있다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조여야 되는데 그럼 각이 져야 되잖아요. 각이 져야 돌리지.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파이프를 딱 끼워놓고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쪽 나사선과 이쪽 나사선이 반대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 번에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유니온이에요. 그게 되게 많이 쓰죠, 이거. 두 개를 연결할 때. 근데 직선으로 연결할 때. 되나요? 이거하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프렌지. 양쪽 관과 관에 넓은 판을 끝에다 대고 여기 나사를 가지고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고무 파킹 있죠. 가스켓. 가스켓을 넣고 여기를 꽉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관과 관을 연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것도 편하고 이것도 편해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에 조일 수 있고 이거는 두 개를 딱 접합하고 여기만 조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배관을 조립하고 수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직선관 중에서 유니온 프렌지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광경에 따라 틀려요. 광경이 크면 뭘 쓸까요? 프렌지를 많이 씁니다. 광경이 작으면 이거 쓰고.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종류 밑에 보면 기억 니언이 나오고 기억 니언 밑에 보면 배관 교체, 수리, 분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배관 부속 나와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니온하고 뭐가 있어요? 프렌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그때 유니온과 프렌지 차이가 바로 50mm 관. 50mm 관 이하일 때는 뭘 쓰고 50mm 초과일 때 프렌지. 그래서 이 프렌지는 보시면 알지만 보세요. 판이 이쪽과 이쪽에 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예. 반대쪽도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접합할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두 개를 딱 맞대고 구멍 뚫려 있겠죠. 여기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이 구멍에 볼트 집어넣고 나사로 조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립하기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볼트하고 뭐가 들어가요? 너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25일 때 나온 거예요. 프렌지만. 프렌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쓰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유니온이고 이게 뭐야? 프렌지. 이걸 두 개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 이게 바로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소켓. 그러니까 소켓 자체가 이거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프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리플. 그 소켓은 안에 나사선이 있고 리플은 어디 있어요? 밖에. 왜냐면 관에 틀리죠. 관 자체가 밖에 나사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나사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켓, 이건 뭐죠? 리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거는 커플링.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건 각이 져 있고 이거는 각이 안 져 있는 원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게 좀 종류가 이렇게 다 틀려요. 이렇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다 보시면 직선. 같은 관이 직선을 연결할 때 쓰는 거. 다 직선에 연결한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배관의 부속 용도, 배관이 이염을 해주는 부속관들의 부속 이염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직선관에 쓰는 종류를 표시해야 되는데 직선관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쓰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림은 다 책에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다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기타 그러면 직선 연결 말고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이 14회, 19회 두 번 나온 거예요. 먼저 배관의 방향을 뭐 할 때?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배관이 직선 배관이고,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보이나요? 자, 배관이 이렇게 오다가 90도로 가고 싶은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러면 관이 이렇게 가다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관은 못 쓰잖아요. 그건 이렇게만 가는 거니까. 이렇게나 이렇게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관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야 되는 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뭐예요 이거?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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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엘보. 90도도 있고 45도도 있고. 그때는 방향을 바꿀 때는 엘보를 쓴다 그 얘기예요. 또는 다른 말로 뭘도 쓰냐면 똑같은 거예요. 밴드. 밴드.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관처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밴드. 이거는 엘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래서 밴드.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게 엘보와 뭐다? 밴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관을 도중에 뭐 할 때? 분기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거죠, 이거. 여기에 관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요. 근데 이 관을 이쪽도 보내고 이쪽도 보내고 이쪽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 둘, 세 군데로 나누고 주고 싶다고. 그러면 뭐 들어가요? 십자. 십자가 뭐예요? 크로스. 십자가 크로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필요 없고 양쪽으로만 나눠주고 싶다. 그럼 뭐예요? T.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직선으로도 갔다가 경사로도 보내주고 싶어요. 두 방향인데 이 두 방향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밑으로도 가고 이렇게 나눠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쓰는 거예요? Y. 그러니까 다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 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종류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관의 끝을 뭐 할 때? 막을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배관의 끝은 막혀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플러그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가스. 그렇죠. 여러분들 이사 갈 때 가스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을 때 전화해서 오면 옵니다. 와서 이걸 이렇게 막아요. 그때 이거 막는 이게 뭐라고요? 플러그. 이걸 플러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거 보셨을 거예요. 캡. 보통 일반 배관에는 캡을 제일 많이 씌워요. 끝부분을 막아야 되니까 캡을 씌운다고. 캡 아니면 플러그. 이건 가스관에 많이 쓰는 거고. 이렇게 돼요. 이건 관의 끝을 막을 때 쓰는 게 뭐다? 플러그, 캡. 됐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지름을 뭐 할 때요? 연결할 때. 자, 다르다는 얘기죠. 자, 영어로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다르게 연결하는 걸 영어로 뭐냐면 reduce라고 얘기합니다. reduce. 입이 서로 다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경이 서로 다른 것을 뭐라 한다? reduce. 이런 말은 reduce. 그래서 그런 말이 첫 번째 나왔죠. 이겁니다, 이거. 이쪽의 입과 이쪽의 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광경이 서로 다른 거를 연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기는 갑자기 광경이 크지만 갈수록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reduce. 그러니까 엘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또 직선관에 썼던 소켓 이런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프렌즈 이런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뭘 쓴다고요? reduce.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부싱. 차이점은 알겠어요? 여기는 나사선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거는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밖에 있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관이 묻히는 거고 이건 관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 자체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는 관 자체가 안쪽에 있겠죠. 나사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관인데 나사선도 외부 내부가 다를 때 이렇게 쓰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싱. 그렇죠? 부싱. reduce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아예 직경이 다르니까 앞에다 무슨 말을 적었어요? 이경.
아예 직경이 다르니까 이경이란 말 쓴 거예요. 이경 쇼켓, 이경 엘보, 이경 티.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이경이 들어가면 직경이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름을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듀스하고 뭐만 부식만 기억하면 돼요. 이경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직경이 다르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리듀스하고 부식이 바로 직경이 다를 때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리듀스란 뜻이 뭐냐면 서로 이쪽과 이쪽의 입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다는 뜻이거든요. 리듀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듀스는 줄이다는 뜻이에요. 줄이다. 그러니까 줄이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직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연결하는 입과 여기 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줄이는 거 이렇게 됩니다. 리듀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14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배관 부속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어보세요. 바로 보이죠? 네, 보면 일단 뭐 나왔어요? 직경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건 볼 게 없고 이것만 보면 되죠. 리듀스 줄이란 뜻이죠. 그럼 서로 뭐 한 거? 다른 지름과 연결 맞네요. 그 다음에 배관 끝을 막을 때는 플러그하고 뭐죠? 캡. 배관 도중에 뭐 하는 거예요? 분기 나눠주는 거니까 T든 크로스든. 그 다음에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리플이에요? 뭐예요? 배관의 방향을 바꾸면 악플이지, 악플. 예. 악플을 달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배관의 방향을 바꾸는 건 리플이 아니고 뭐예요? 밴드. 그 다음 또 엘보가 되죠. 리플은 어디 쓰는 거예요? 직선. 직선관 연결할 때. 쇼켓, 리플, 그 다음에 유니언 프렌즈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름에 가는 직선 연결할 땐 유니언 프렌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찾는 게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개념만 그냥 이해하면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종류기 때문에 이해도 해야 되지만 외워주지 않으면 답을 바로 못 찾아요. 그래서 딱 보고 바로 외워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방향을 바꾸는 게 그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는 바로 밴드하고 뭐가 있다? 엘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다가 이거 엘보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뭐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방향 바꾸는 거다. 아시죠? 밴드 들을 때마다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다. 나의 인생을 바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걸 안 하면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일 때마다 하셔야 된다고. 다 보이는 게 시설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좋은 게 이 시설계로는 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그걸 체크해야 돼. 아, 미석이, 미닫이. 되나요? 책상, 화라중. 눈이 왔네, 설화중.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무사했어요? 그게 계속 돼야 돼요. 그럼 설화중은 얼마 정도였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귀찮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따로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일 때마다 그걸 자꾸 체크하면 공부할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세면기 나올 때 오늘도 배우게 되겠지만 세면기에 대한 수압들 뭐 그런 것들 그럼 위생기구 부분 개념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실생활 중에 우리가 거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 개론을 잘하려고 하면 실생활 중에 계속 이거 생각해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쉽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멍하게 있고 싶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도 있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시험 보는 1년간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앉아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져요. 앉아서는 회계나 민법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돌아다니면서는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걸 생각해내셔야 돼요. 시설개론은 그게 가능하다니. 민법은 그게 안 되잖아요. 민법은 실제로 그걸 못 해보잖아요. 뭐 강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유치권부터 시작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민법은 보통 깡패죠, 깡패. 왜 깡패예요?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치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싸우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차이점이 좀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 시설개론은 어떻게 되느냐? 시설개론은 양이 많죠. 어쨌든 양측이죠, 양측이. 양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휘발성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워낙 이게 그래서 자주 안 보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자주 보셔야 돼요. 조금씩 계속 조금씩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수시로 조금 보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 서로 좀 체크도 하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보시면 배관의 지지가 나오는데 이 배관의 지지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배관이 위에 지나가죠. 배관이 지나가는데 이 배관을 위에서 잡고 있죠. 이게 지지예요, 지지. 이 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관리 실무에서 한번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지지대를 왜 설치하느냐? 왜 그러냐면 물이 이 관에 흐르죠. 근데 물이 흐르다가 관이 가다가 관이 꺾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이 잘 가다가 갑자기 꺾이면 물이 꺾이는 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격하게 작용하겠죠. 아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꺾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않은 게 꺾이는 쪽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수격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물이 격하게 작용한다. 갑자기 물이 가는데 밸브가 갑자기 닫아요. 기분이 나쁘죠? 격하게 작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관을 때리기 시작하죠. 그걸 수격작용. 다른 말로 뭐냐면 물이 해머질을 한다, 망치질을 한다. 그래서 워터 해머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수격작용. 됐나요? 그런 부분이 크면 관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래서 이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뭘 만들어냐면 관을 물은 높은 쪽에서 어떤 쪽으로? 낮은 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가는 방향으로 뭘 만들어요? 기울기, 물매. 물매를 만들려면 이거 조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 조절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쪽은 낮추고 이쪽은 올리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배관의 지지예요. 그래서 목적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11에 14에 두 번 나왔어요. 수격작용에 의한 관의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는 게 뭐다? 배관 지지. 3번 배관 시공에 있어서 용도에 적합한 굽의 경사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설치가 뭐예요? 또 배관 지지.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뭐 조건이나 철물 종류 나오죠.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넘겨주시면 38페이지도 따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39페이지 부분에 보면 4번 보세요. 4번. 배관의 식별 표시 방법 나와요? 이 배관의 식별 표시가 2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조금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떤 거냐면 이 관이 쪽 관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이걸 뭐죠? 뭐 잘라볼 수도 없는 거고 도면상에는 나와 있겠죠. 근데 일반 사람이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모도 아니고 투명도 아니고 불투명이니까 뭘로 표시하자? 배관에 색깔을 칠해서 표시하자.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 보면 배관 자체 테이핑이나 이런 거에서 색깔을 달리 표시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야 구별이 되니까 여기 뭐가 지나가는지. 그럼 느낌상 한번 봐보세요. 갈아보면 배관에 파란색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태핑 해놓은 거 보셨어요 혹시?
뭐가 지나갈까요? 물이죠, 물. 물은 파란 걸로 표시해요, 물. 워터. 아시겠죠? 그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보시면 청색. 그러면 공기는 색깔이 없죠? 그럼 뭐로 표시해요? 백색. 그러니까 하얀 걸로 이렇게 감아져 있다. 그럼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공기. 공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증기 있죠, 증기. 증기는 뭐로 표시돼요? 빨간색 중에서도 뭐죠? 아주 진한 적색으로 증기는 표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 이제 하잖아요. 하면 나중에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스팀, 증기가 나오죠. 이게 픽 하고 증기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세요. 손가락을. 그럼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진한 적색이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증기는 뭐예요? 진한 적색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가스 있죠, 가스. 가스는 알죠? 사람이 가스 누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황색이죠, 당연히. 그냥 황색이죠. 그 다음 기름은 황적색, 끈적끈적한 진한 황적색.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5번 배관의 부식하고 보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식. 배관의 부식 원인. 배관의 부식 원인이 구했다면 나왔는데 첫 번째 기억에 물 속에 뭐가 있을 때? 산소가 있을 때. 산소가 있다는 얘기는 기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산소가 존재할 때 용존산소. 이 물 속에 산소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에이, 거짓말. 봐놓고 뭐 안 봤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숫대야에 여러분들 옛날에 빨간 통 아세요? 일본 말로 빨간 다라이. 빨간 통 있잖아요. 물통. 빨간 통 있었죠. 빨간색이 그게 무슨 색깔이에요? 고문 젓갈색인가요? 그죠? 젓갈색처럼 생긴 거. 갈색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통이 있어요. 김장할 때 많이 쓰고 했던 거.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거기에다 물을 한번 부어 보세요. 물을 부어 놓고 오랫동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물 속을 딱 쳐다보면 그 표면에 그 갈색 물통 표면에 물속 표면에 안쪽에 뭐가 생겨 있어요? 공급방울 생긴 거 보이세요? 그게 용존산소예요. 그게 봐놓고 안 봤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게 용존산. 다행히 그게 플라스틱이니까 침식이 안 됐지. 그게 뭐였으면? 철이었으면. 왜 철을 안 하고 플라스틱을 했는지, 고무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조들이. 지금은 철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그만큼 기술력이 없었으니까 하도 부식이 되는 거예요. 왜 부식이 되지? 이거 자꾸 몰랐단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물속에 기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산소. 그게 산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존산소와 소금 성분이 부식되도록 하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용존산소와 염분이 있으면 배관이 뭘 한다? 부식을 활발하게 한다. 그래서 보통 용존산소, 산소 생기는 걸 빼내는 장치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니온,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큰 금속관이 접촉할 때 발생합니다.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큰 것끼리. 여러분들 혹시 화학 시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죠. 화학을 배우는데 화학의 화학 원소 아세요? 칼카나마 해가지고 원소를 외워요. 보통 앞에서부터 원소를 외워요. 그게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과 이쪽의 거리가 멀수록 이온화 경량의 차이가 뭐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원소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온화 경량 차이가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큰 게 있다고요. 그럼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칼카나마 해서 외우기 시작해요. 원소 기호를. 안 외우셨죠? 저도 화학은 별로 안 좋아해요. 물리는 좋아하는데 화학은 정말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원소가 싫어요. 저는 화학 원소가. 요새 보니까 또 화학 원소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만들어서 성향해가지고 또 뭐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건 저는 이제 네온이에요. 해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테스트 안 해보셨는가 봐요.
그런 거 테스트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뭘 잘 만들었네요. 하여튼 보면 하여튼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크면 그만큼 부식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는데 연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재료면 상관이 없는데 뭐한 재료면 다른 재료를 연결할 때 이쪽 금속과 이쪽 금속을 연결할 수밖에 없을 때 이온화 경량의 차이가 뭐한 경우 크면 부식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나중에 대책은 부식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대책이 있잖아요.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외우면 대책은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렇죠? 아니 기억처럼 용존산소가 있어 부식이 되는데 용존산소를 뭐 하면 돼요? 제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니온,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큰 금속이 접촉하면 발생한대. 그러면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크지 않는 걸로 접촉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대표적으로 아연도금 강관과 동관을 동일 배관에 사용하면 강관하고 동관이 있죠. 이 강하고 동하고는 이온화 경량 차이가 커요. 이게 두 개를 뭐하면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식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부식이 생기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강관과 동관을 연결했을 때 누가 부식이 생기느냐? 강관이 부식이 생깁니다. 저 강관이 철이잖아요. 철이 부식이 생깁니다. 동이 부식이 생긴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이온화의 차이가 큰데 이온화 경량이 높은 쪽이 누구예요? 강이 이온화 경량이 높은 곳에 속해요. 그리고 동은 낮은 쪽에 속하고. 그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면 낮은 쪽이 부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온화 경량이 뭐한 쪽? 높은 쪽이 부식이 생긴다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항상 어떤 금속은 뭐가 있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금속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양과 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모든 금속은. 그런데 이온화 경량이 높은 녀석이 낮은 거하고 만나면 높은 녀석이 낮은 쪽한테 삥 뜯는 게 아니고 높은 녀석이 낮은 쪽한테 아낌없이 줘요. 참 희한하죠. 금속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화 경량이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뭐 한다고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때 뭘 줄까요? 전자를 줘요. 전자가 뭐예요? 음이온. 음이온이 전자입니다. 음이온을 주게 돼요. 그럼 무슨 이온만 남아요? 양이온만 남게 돼요. 누구는? 이온화 경량이 높은 녀석은. 그러면 양이온만 남았으니까 양이온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자체가 계속 양만 남았으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교수님들이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과 음이 같이 존재해서 살아야 되는데 같이 존재해서 금속이란 게 같이 있다고요. 그 균형을 맞추면서. 그런데 뭐를 잃게 되면 전자, 음이온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걸 다른 금속한테 만나면서 줬으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양만 남는다고요. 그럼 양은 그 양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폭삭 넓게 된다. 그게 바로 부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대학에서 화학을 배울 때 제가 들은 게 그거예요. 화학 교수님한테 들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과 음이. 그래서 모든 어떤 자연의 법칙은 금속도 그렇고 이게 다 그렇게 맞춰져 있다.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양과 음이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부인하고 같이 있지만은 부인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상당에서
윤동수 교수님하고 같이 갔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면서 윤동수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난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윤동수 교수님이 하는 게 더 많대요. 저 집에서. 왜냐하면 부인이 일을 하시니까. 부인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 공무원 쪽이니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한 게 더 많아서 뭐 나는 내가 산도 다니고 뭐 이래서 난 내 혼자 충분히 잘 살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물어봐요. 그럼 신 교수는 어때? 이러니까 저는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예, 저는 부인이 없으면 먼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같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없어요. 부인의 손이 너무나도 많이 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본사에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뭐 설명회 같은 것도 있고 막 행사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있다가 와가지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귀찮잖아요. 여기까지 오려면 지하철 타고 오면 추운데 안 오잖아요. 근데 또 와가지고 또 해주고 또 가고 막 그렇게 해요. 너무 고맙죠. 하여튼 그래서 전 부인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또 그런 부인을 다시금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제 경향과 제 부분을 다 맞춰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원화 경량이 큰 쪽이 아낌없이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원화 경량이 큰 쪽이 부식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원화 경량이 큰 것과 아닌 것을 딱 연결시켜 놓고 누가 부식되냐 얘기할 때 이원화 큰 쪽이 부식돼야 되는데 이원화 큰 쪽이 아닌 거를 부식된다고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 화학요소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라철? 아라철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금속 부분의 배관 쪽에서 화학요소가 이온화 경량이 큰 쪽에 속하는 게 아라철입니다. 저건 뭐죠? 알루미늄, 아연철이라고. 그럼 이 세 개는 거의 비슷한 이온화 경량이 속해요. 그래서 알루미늄과 아연이 만나면 부식이 잘 안 돼요. 이온화 경량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뒤에 동이나 다른 것들 만나잖아요. 부식이 아예 안 되는 녀석 하나 있죠. 누구예요? 금 있잖아요. 금은 아무리 놔둬놔도 다른 금속하고 같이 놔둬놔도 부식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다 받아 먹어요. 다 받아 먹어. 전자를 쪽쪽 받아 빼먹습니다. 지는 부식이 안 돼요.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동하고 이거 아라철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이온화 경량이 낮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누가 부식이 되는 거예요? 아라철. 그래서 우리가 아라철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이온화 경량이 많은 거다? 높은 거.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혹시 다른 금속과 만났다 그러면 누가 부식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아연하고 다른 금속과 만나요. 누가? 아연. 철하고 다른 거 만났다. 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철만 기억하면 돼요. 화학요소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이렇게 아라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사용하는 물 있죠. 용수.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수소 이온 농도 값이 pH 값이라 그래요. 수소 이온 농도 값이. 이 pH 값이 여러분들 보통 중성이 있죠. 중성이 얼마인지 아세요? 7. 그렇죠. 7보다 크면 알칼리,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렇죠. 그 딱 기준이 된 게 7이에요. 7. 7보다 되게 높으면 강알칼리. 아시겠죠?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7이 딱 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사용하는 물은 수소이온 농도가 딱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뭐하면 pH 값이 수소이온 작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커지면 알칼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식이 되려면 산성화되면 부식되는 거 맞죠? 그러면 pH 값이 낮을수록 부식이 되는 거예요? 높을수록 부식되는 거예요? 그렇죠. 낮을수록. 그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여기를.
용수 수소이온 농도 pH값 7인데 7보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작아진다는 얘기는 산성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을수록 부식이 된 거예요. 뭐가 많아지냐면 CO2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CO2가 산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CO2가 많아질수록 뭐가 된다? 산성이 되어서 배관 부식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리얼 전식이란 게 뭐냐면 전기 있죠. 여러분 부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 통해서 부식되는 거 아세요? 전기가 통해도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누설된 전류가 관 내부로 유입되면서 부식이 되는 걸 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를 통해서 부식이 되는 거. 그리고 미염 20회 때 나왔어요. 21회 때 하고 동일한 재질의 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급탕은 뜨거운 물이 흐르죠. 그럼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 중에 누가 열에 대한 반응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거 흐르는 거. 그래서 급탕 배관은 급수관보다 관의 부식이 뭐예요? 훨씬 빠르죠. 왜?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관은 뜨거운 물을 쓰는 관에 훨씬 부식이 많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속의 이온화 경량 순서 해가지고 칼 하나만 나오죠. 이거 다 볼 필요가 없다고.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라철. 첫 번째 보면 아라철 나오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배관 부식에 대한 방식 부분 방지 방법이 나옵니다. 배관 부식의 방지 방법. 9회 때 출제가 됐는데 배관 부식에 방지하는 방법은 일단 금속관 표면에 물기가 뭐죠?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아스팔트나 페인트 있죠. 이런 것들로 방식 도료를 바르면 되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온화 경량의 차이가 뭐한 거? 적응관끼리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리얼 인산염으로 배관을 뭐하면 피막하면 이게 뭐냐면 그 인산염으로 배관을 피막한다는 얘기가 인산염이라는 걸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물속에 들어갔던 인산염이 이제 약간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그러면서 그 물을 담고 있는 금속 있잖아요. 금속 표면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금속을 뭐 하냐면 코팅 처리를 해요. 이 인산염이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기포가 생기더라도 용존산소가 생기더라도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산염으로 배관을 피막하면 수분이 금속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걸 막기 때문에 금속의 부식을 뭐 해준다? 억제시켜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염. 보일러의 보급수. 아까 물이 공급되면 그 안에 기포가 있다고요. 그게 용존산소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는 보일러 및 배관 부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급수의 용존산소를 뭐한다? 제거해야 돼. 그게 탈산소 처리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수소이온 농도값을 적당히 유지하고 뭐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9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배관 부식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하는 물의 pH값이 작다는 얘기는 산성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관 부식이 쉽게 발생한다. 이렇게 문장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 물에 녹아있는 용존산소가 생기면 부식되는 거 맞죠? 소금 성분도 배관 부식되는 거 맞네? 그 다음에 인산염이 들어가면 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관에 또는 다른 데 달라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코팅 처리가 돼요. 그럼 배관 부식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크다? 큰 것끼리 만나면 부식이 돼야 안 돼요? 부식이 돼요. 근데 누가 부식되는 거예요? 큰 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을 이온화 경량 차이가 큰데 방지할 수 있어요? 방지하려면 이온화 경량 차이가 작아야죠. 작아요. 차이가 작은 것끼리 해야죠. 그럼 답은 4번. 보급수에는 뭐가 존재해요? 용존산소. 그러면 그거 기포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탈기 처리를 해야 부식을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네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1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배관의 보온이란 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보온제의 구비 조건. 그러니까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탕이죠. 급탕.
급탄관에 물이 흐르는데 그 급탄관에 있는 물이 차가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죠 우리? 보온재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온재라고 하는 것은 열이 전도되지 않도록 열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열 전도율이나 열 관류율이 뭐한 거? 작은 재료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니열 사용 온도에 견딜 수 있고 아무래도 보온재가 관에 흐르는 물의 온도가 높잖아요. 높은데 보온재를 덮어 씌웠는데 보온재가 다 녹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온도에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발로 찼는데 깨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계적 강도가 큰 거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밸브가 나옵니다. 밸브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밸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30분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